다음은 대치미도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김용혁, 미재협 공동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용혁 공동회장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임상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대곡초, 대명중, 경기고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백십동 소유 및 거주 중입니다. 네, 김용혁 공동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김용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께서 그리고 회원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 드릴 내용은요, 지금 현재 대치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초읽기에 들어간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후 하반기 지정고지 이후의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쉽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치미도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작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 재공람 절차가 있었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현재는 강남구청에서 서울시로 정비계획안이 결정 요청을 하도록 넘어간 상태고요. 다음 달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통과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정비계획안이 결정이 되고 정비구역안이 고시가 되는 일정을 올해 4월에서 5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많은 내용들을 발표드리기에 앞서서요, 저희 대치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 재건축 방식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에서는요,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의무건설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치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형이 84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분양 면적이 기존 평형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반 재건축이라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1:1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1:1 재건축에서는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 기준으로 13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다만 제약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 조합원 물량 말고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분양 면적을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조합원들의 설문조사를 철저하게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 재공람에서 가장 크게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은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빗물 저류소가 이제 저희 대치미도 아파트 재건축 기부 체납 시설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동안 주민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바뀐 거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주된 바뀐 내용들이었었는데, 실제로 의견 접수된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런 기부 체납 시설, 노인 요양 시설이나 빗물 저류소에 대한 의견 제시는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가장 많이 접수됐던 내용들은 주로 34평의 공정한 평형 배분, 평형의 재배분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 그리고 양재천변 동해의 조망권 확보에 대한 민원들이 주된 의견으로 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4평 아파트들께서, 소유주님들께서는요, 지금 현재 정비계획 재공람안에 평형 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치미도 아파트는 어떻게 평형 배정이 되어 있냐면은
기존의 주거 전용 면적을 그대로 가져와서 평형 배분이 조합원들 세대의 평형 배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4평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평형들이랑 다르게 복도식이기 때문에 공용 면적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좀 높은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에 대한 불공정함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게 왜 불공정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대지권을 반영해서 왜 대지 지분으로 평형을 배치하지 않았냐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왜 34평만 분양 평형이 많이 늘지 않았느냐. 세 번째는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34평 주민들에게 공정한 전용 면적을 97제곱미터로 배정했을 때 예상되는 분양 면적과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희가 미제준에 왜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평형을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치미도는 1:1 재건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령 어디에서도 1:1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주거 전용 면적을 증가했을 경우에 130% 범위 이내에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지만 평형 배분 자체를 주거 전용 면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전혀 없고요. 주거 전용 면적의 대원칙은 도정법 제76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을 균형감 있게 배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얼마든지 대지권을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왜 34평만 분양 평형이 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표에서 왼쪽 연한 하늘색 표는요, 신축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공람 기준으로 전용 면적, 그리고 공급 면적, 그리고 전용률, 공급 면적 대비 전용 면적의 퍼센트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오른쪽 진한 파란색은 기존의 현재 미도 아파트의 전용 면적, 그리고 전유 면적, 그리고 전용률에 대한 표입니다. 제일 처음 보실 거는 요 84제곱미터 기존 34평 주민들의 전용률을 보실 텐데요. 다른 평형 대비했을 때 전용률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용률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공람 기준의 전용률을 보시면은 70% 초반으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이유는 일단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이 없죠. 그리고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전용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공급 면적, 즉 분양 평형이 넓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4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74%로. 그러다 보니까 70%로 낮아졌다고 했을 때 기존의 34평의 공급 면적이 한 평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이 전용률을 적용했을 때 그에 반해서 다른 평형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전용률이 84%에서 86% 사이인데 거진 71%까지 한 15% 정도 감소를 하거든요. 전용률이 많이 감소한 만큼 분양 평형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1평 같은 경우에 48평으로 7평이 늘어나게 되고요. 44평 같은 경우에 53평으로 9평, 57평 같은 경우에는 11평이 늘어나고 66평 같은 경우에 14평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평 주민들 입장에서는 34평만 분양 면적이 한 평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밖에 없고,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지 지분 대비했을 때 전용 면적을 낮게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평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들은 대지 지분을 반영을 해서 주거 전용 면적을 97제곱미터로 배정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97제곱미터를 현재 전용률 71%를 적용했을 때 분양평형은 41평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궁금하신 점이 생길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공정하게 대지권을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기존의 분담금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분담금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의 근거 규정은 위에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일체로 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주로 시세를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자산평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세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 대지 사용권도 반드시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주로 시세를 따라가지만 실무상 대지권의 정도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타입별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지권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원래 반영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 분담금은, 그러니까 조합원 분담금은요,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종전 자산 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값을 빼게 되면 각각 세대의 조합원 분담금이 됩니다. 종전 자산 가액이 주택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서 나온 그런 추정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담금은 감정평가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담금이 줄어들려면 종전자산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종전자산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세를 통한 거래 사례가 중요하고요. 거래 사례를 통한 정상 시세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대지권 비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주택 타입이라든지 층, 향, 위치에 따른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4평 주민들이 공정하게 전용 면적 97제곱미터를 배정받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분양 면적 및 추가 분담금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표는 2023년 공람안에 나온 추정 분담금에 대한 표입니다. 따라가 보시면은 84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동일 평형으로 갔을 때 분담금이 1억에서 1억 3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4제곱에서 115제곱으로 나와서 분담금이 8억 5천에서 8억 8천 정도 나와요. 그런데 97은 84, 115의 사이이기 때문에 1억에서 8억 사이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4평율은 공정한 그 평형 분배에 대한 현안이 대략 한 400세대 정도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고요. 미제준에서는 저희가 공람 의견을 12월 11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자로 미제준에서는 조치계획서에다가 84제곱미터 기존 616세대 중에 400세대를 99제곱미터로 배정해서 기재를 한 다음에 조치계획서를 강남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3가지 정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대지권을 인정받아서 97제곱미터로 이상을 배정을 받게 되면 분담금이 줄어든다? 대지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분담금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400세대는 99제곱미터로 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
일반적인 분담금만 내면 된다. 같은 평형으로 이동했을 때 정도의 일반적인 기본 분담금만 내면 되고 21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형을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분담금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복도 평형을 인정받게 되면 기본 분담금이라는 게 아까 전에 나왔듯이 1억에서 1억 3천 정도죠. 그 정도를 그 정도만 내도 세네평 정도가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대지권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감정평가가 바뀌는 건 전혀 아닙니다. 공정한 본인의 전용 면적, 분양 평형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감소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대지권은 감정평가에 기반영된 부분이고요. 추가 분담금에는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고요. 두 번째 팩트체크는 그럼 34평 주민들의 대지 지분을 반영한 평형 배분이 됐을 때 타 평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작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12월 13일 날 미제준에서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일 후에 12월 17일 날 이분들이 조치계획서에 그 400세대 99제곱미터 배정했던 거 전면 처리한다는 조치계획서를 수정 제출했습니다. 4일 있다가요. 그리고 그날 일방적인 전체 문자가 저녁 밤 10시에 발송이 됐는데요. 내용 보시면은 400세대를 40평형으로 설계했을 경우에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대당 8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좀 들어가겠습니다. 결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체 세대 분담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저희 대치미도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와 거의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0평을 가져가시든 50평을 가져가시든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50평대 주민이 40평대로 내려가서 대지권을 포기하더라도 포기한 만큼의 이득이 다른 세대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41평이 새롭게 신설이 되게 되면 선택권이 다양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세대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챗GPT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일반 분양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평형 변경이 되면 타 주민 분담금에 영향을 주느냐?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합니다. 왜냐? 평형을 늘린 소유자가 추가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이 그래요. 이거는 저희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분양 평형이 결정이 되는 데 있어서는요. 조합 단계가 돼야 되고요. 관리 처분 인가 단계를 지나야지 이 분양 평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 처분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통과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형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투명하게 논의를 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지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고 저희가 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좀 찜찜하죠. 분명히 한유진 위원장님께서 8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저희가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세대당 8천만 원 어떻게 나온 건지. 전체 세대당 8천만 원. 이거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616세대, 현재 34평 주민들 616세대가 41평으로 갔을 때 늘어나는 분담금이 있잖아요. 그 분담금 총합을
34평을 제외한 전체 세대수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상당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자를 왜 이렇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고요. 분양 면적 배정은 정비구역 지정 시에 확정되나? 라는 건데 이것도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 면적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이고 어떻게 결정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돼야지 분양 면적이 확정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재건축 초기 단계이죠. 그래서 대략적인 분양 면적을 정한 거고 요거대로 결정되는 단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 면적 결정 방식은요, 주로 기존 자산 가치 기준을 배분으로 한 게 원칙이고, 이것 또한 조합원의 선택 그리고 동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총회를 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미 작년에 했고요. 올해 지금 그 뉴홈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반영을 해서 어제 그거에 대한 총회 의결을 받았다고 하고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로 34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수가 31평입니다. 그런데 기존 정비계획 안에서는 31평이 없었고요. 31평 주민들은 34평으로 배정이 되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단지랑은 조금 다르게 31평 주민들이 과도한 분담금이 부담이 된다고 하여가지고 31평 신설에 대해서 줄기차게 좀 항의를 하셨고 31평 신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31평 신설이 확정됐고요. 28평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소수의 의견으로도 이렇게 지혜롭게 평형 재배분이 가능하다는 그런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2023년 11월 달 설명회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드렸던 슬라이드예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대비 대지권이 타 평형에 비해서 9% 정도 큽니다. 크기 때문에 분양 평형에 있어서 대지 지분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당시에 이제 2023년 10월에서 11월까지 공람 기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1000장 정도 이렇게 분양 면적 재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작년 6월 달에 미도 노인정에서 개최한 설명회 자료고요. 김판규 부회장님이 발표하셨던 자료예요. 재건축 후에 공급 면적이 다른 평형 대비했을 때 증가율이 현저히 낮다. 4.9%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설계사 선정 후 조합 설립, 그러니까 설계사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선정되면 이제 설계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설계 단계 그리고 조합 설립 후 단계, 사업 신가 인가 단계에서 신청 시에 확정이 되는데 이를 바로 잡는 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4평 현안 공정한 평형 재배분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다른 타입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서 전용 면적을 늘려 최소한 38평 이상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입에 비해 대지권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은 감정평가에 반영하여서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아직 좀 논란이 많은 부분들인데 조금 논란이 가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을 제출하신 것은요, 양재천병 소유주들의 조망권 확보, 조망권 보장 이슈였습니다. 신축이 될 경우에 이제 그 기존의 양재천변 아파트들을 현재 위치에 가장 가깝게 배치하고, 그리고 종전자산 가치 평가를 할 때도 프리미엄을 반영해 줄 것, 그리고 동원수 우선 선택권을 부여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셨고요. 이것도 역시 뭐 그렇게 새로운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저희가 벌써 두 차례 걸쳐 가지고 법무부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두 차례 받았었고요. 재작년 11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같은 내용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타 단지 사례를 좀 보실게요. 타 단지도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들은 다 비슷합니다. 조망권 세대가 자신의 조망권을 보장해 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 행사거든요. 최근에 이제 건설사 선정한 신반포 2차 아파트를 보시면요. 이 신반포 2차 아파트도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됐던 단지입니다. 현재는 건설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신반포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대형 평형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형 평형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대형 평형은 좀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조금 분쟁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슬기롭게 잘 해결을 했다고 하고 조망권 문제가 있는 다른 아파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고층으로 짓는 방식으로 조망권을 더 대폭 늘리는 방향을 해결책을 많이들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고층뿐 아니라 타입도 좀 바꾸는데요. 판상형과 타워형의 장점을 이제 절충한 이제 십자형 아파트들이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작년 11월달 저희 제2차 전문가섭 초대 이제 설명회 때 해양건축에서 김한규 소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십자형 구조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십자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도 3면으로 엄청나게 넓게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통풍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존의 타워형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또한 조망권에 있어서도 비스듬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조망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생겼던 이유는요. 사실 기존 공남안에 있는 배치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공남안 배치도를 보시면요. 이 빨간색 네모가 제일 큰 평형입니다. 현재 111동, 207동인데요. 양재천변에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그 양재천변 가장 붙어있는 동이 따로 있고요.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이런 배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었던 거고, 저희는 재작년부터 이런 양재천변 아파트 동 같은 경우에는 양재천변으로 배치해서 양재천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겠다, 설계 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종전자산평가에 대해서도 조금 불안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감정평가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추진위가 되게 되면 곧바로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두세 차례 더 받아야 되고요. 물론 이 감정평가사가 조합에서 고용한 사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임의로 선정된 1인이 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정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해서 모든 소유주에게 유불리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드린 적이 있고요. 작년 6월달 이거는 문길남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라미도 조감도인데요. 동수를 최소화하고 층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쾌적한 단지가 되고 조망권 확보에 있어서도 유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제업의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재천 조망권 세대의 현재 위치를 설계 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 따라서 정밀 감정평가를 재실시하고 대지권과 조망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서 불리함 없이 공정한 자산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34평 111동 이슈와 다른 기타 제공란 의견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극동교회를 이제 정비계획 안으로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도 상가의 그 배치를 현재 연도형 상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바꿔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극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승인 사용 승인 건물이에요. 신통기획을 하면서 정비계획안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정비계획안이 현재대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시겠다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법인과 상의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최근 지어진 다른 신축 아파트들, 연도형 상가들을 보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정비계획 변경,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향후 계획,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계위 상정 요청이 된 이 상태고요. 이제 2월 달에 도계위 상정이 되게 되면 조치계획서 협의하고 계획 고시가 정비구역 계획 고시는 올해 4월경으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4월에서 5월경으로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비구역 계획 고시가 되고 나서 추진위 승인까지는 총 5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당장 저희가 해야 되는 관문은 공공지원 용역을 받을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서를 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로 갈 것인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갈 것인지에 대한 동의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공공지원을 제 생각엔 거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선관위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정비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진위 용역을 통해서 명부를 확정하고 선거를 하고 추진위원 선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총 5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공공지원 제도는요,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고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공공에서 서포트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거 관리 비용, 위탁 비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구청장의 용역 같은 것들을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최근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이런 동의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정비구역 입안 동의서를 받을 때 같이 봤는데, 저희는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이거를 따로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사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월달 총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이제 추진위를 건너뛰고 준비해서 조합으로 가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사실 굉장히 소규모, 주민들이 추진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소규모 아파트들에서 주로 선택하는 제도들이고, 실제 강남권이나 대규모 단지에서는 적용된 적이 없는, 선례가 별로 없는 위험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이거를 좀 반대한다고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고 소식지에서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로 물론 뭐 반대 의견이 25% 이상 제출 시에는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추진위가 승인되는 데 있어서는 전체 주민의 50%가 찬성이 있어야 되고, 조합 직접 설립 제도 같은 경우 75%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 이변이 없는 한 저희는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 승인 과정인 이 기간 동안만 공공지원의 적용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동의서 진구를 좀 이제 고시가 되면 서두를 것이고요. 또 특정 시점이 되면 미제업에서도 미제업 소속의 용역업체를 따로 고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도 주민 설명회나 합동 설명회 등을 서포트를 받아야 돼요. 아까 전에 재무를 맡고 계신 최관중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1분기 중에 대규모 기부 릴레이 행사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올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요. 하반기에는 예비 추진위원장 감사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미제업의 약속입니다. 저희는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진행을 통한 추진위 설립에 찬성합니다. 저희가 신통기획, 정비계획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위가 설립되기 전까지는요, 주민 의견 수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한계점이 있고요. 그 이후에 얼마든지 주민 의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통기획으로 추진위 설립까지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에 저희가 재빠르게 저희가 주장했던 주민들에게 유리한 바를 이제 정비구역 계획 변경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도 중요하지만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저희가 뭐가 아니면 뭐 중단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게 될 거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 공유하면서 소통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임대 세대라든지 동 배치라든지 양재천 조망권이라든지 34평의 공정한 평형 배분이라든지 그런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소유주분들에게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예비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문길남 회장님께서 출마를 하시게 될 거고요. 예비 감사 후보에는 제가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굳건한 지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시점, 추진위가 설립되는 지금 시점이 대치미도 재건축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계속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가 현재 주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다른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요게 같아야지만 추후에 요 선거에 참여하기가 용이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되도록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와 현 주소지를 이제 잘 표기를 해주시는 것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문길남 미제업은요,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자체 주민 전문가 집단입니다. 주먹구구로 의사결정 내리지 않고요. 정말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문길남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타공인, 건축이면 건축, 시공이면 시공, 건설 관리면 관리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최고 전문가께서 저희 모임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이 험난한 과정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부분들은 저희 주민들한테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미제업 설립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2년이 거의 전 직접 단톡방 활동한 지는 2년이 넘었는데요.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 66분의 팀미도 분들에게는요, 한 분 한 분 정말로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이분들의 열정과 희생, 봉사가 없었으면 이런 자리 결코 마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치미도 재건축은요,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열정과 희생, 봉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요.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협력 그리고 믿음입니다. 서로 주민들끼리 믿고 협력을 하게 되면요, 이 혼탁한 재건축 문화를 저희가 많이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까지 했던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노력하는 거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제 팀이 재건축 과정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